네, 어제 터키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진압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6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문가와 함께 이번 쿠데타 이후 터키 동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성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 터키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일단 어제 쿠데타 발생 배경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이번 쿠데타는 국민들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쿠데타가 일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현재 대통령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지 않고 네. 현재 정치의 종교를 너무 종교적 성향을 짙게 이제 나타내고 있어서 네. 군대는 그 세속주의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철저히 요구하는 집단인데 대통령이 이 정치에 자기 종교적인 성향을 너무 가미시켰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언론에서 이것을 비판하니까 또 언론 이제 좀 통제를 좀 한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개혁주의 세력에는 이게 독재적인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정의개발당이라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의개발당은 친 이슬람 인사들을 많이 고위직에 앉혔습니다. 군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개혁적인 군대 그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과거에 보면요, 이 터키 군부는 쿠데타를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기습적으로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과거에는 군대가 쿠데타 일으킬 것이다 이런 그 예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치안이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쿠데타가 좀 일어나서 이런 혼란을 좀 진정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군인들도 해야 되겠다 언제 거사가 언제 일어날까 날짜를 정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아마 군부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 개혁적인 그 장교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예측이 많았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부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쿠데타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기에 수습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 쿠데타 세력이 방송국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네. 그 방송국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 방송국에는 경찰들이 평상시에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래서 이런 경찰들과 우선 충돌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스탄불로 이제 도착해서 국민들에게 반 쿠데타 그 시위에 참가해달라. 이것은 민주적인 정부가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통령은 난데 군인들이 집권한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반 쿠데타 시위에 동참했고 네.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 이제 탱크를 막고 하니까 발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네. 탱크 많은 시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희생자가 너무 그래서 군인들도 강경하게 대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요. 군부 청소를 완수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쿠데타 관련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터키 현지 방송을 지켜봤는데 예. 법에 의해서 엄단하게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중한 그 처벌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가 전복기도 라는 그 제명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전복이라는 제명은 이제 중재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반 에르도안 세력이 다시 규합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다시 있을까요? 물론
친개혁적인 그 군인들이나 또 이 검찰 이런 데도 개혁적인 인사가 있는데 대통령도 이 반 에르도안 그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까운 그런 그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할 가능성이 많고 또 당분간 반 에르도안 세력이 행동을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감시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잇따를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터키 내에서는 이 쿠데타가 좀 잦은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터키 쿠데타 1960년에도 일어났고요. 71년, 80년 네.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도 터키 정치인들 성향이 친이슬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이 세속주의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차례 과거에도 일어났었는데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정으로 이양하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군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터키 헌법을 한번 봤더니요, 이 군이 국가의 수호자로 표현돼 있어서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터키 이 국가의 수호자라는 그 이제 명칭을 부여해줬는데 위기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터키가 국방을 잘 유지해가지고 터키 그 현재 그 치안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터키 군부 세력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독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터키 군인들을 국가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군부 쿠데타를 겪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나요? 최악의 경우에는 군인들의 그 역할을 많이 축소시킬 것이고 네. 또 군인들에게 이렇게 주었던 그 명예로운 칭호를 없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면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비판을 실제로 좀 받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터키 국민들의 민심은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2002년에 이제 수상이 돼가지고 2014년까지 수상 3번을 수상을 역임했고 터키 법으로 3번 이상 수상을 할 수 없는 그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기 역할을 바꿔서 대통령으로 2014년부터 대통령이 재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수상과 대통령으로서 네. 막중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패 스캔들이 많이 있었고 가족에 많은 그 어떤 뇌물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 네.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단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개혁 세력은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4년간 집권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형성돼 있고 또 일부 개혁적인 인사들은 농담으로 나도 이제 이슬람 성향을 좀 많이 띄어야 되겠다 이런 네.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자, 이번엔 국내 말고도 이제 국제사회 움직임을 조금 볼 텐데요. 이렇게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에르도안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때 조금 더 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쿠데타라는 것은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방이나 미국은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도 미국하고 유럽은 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에 또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자기 스타일의 과거의 그 어떤 독재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더 자기만의 그 정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이유, 글쎄요, 뭐 이번 유혈 사태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겠지만 사실은 터키가 갖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터키가 일단 안정되는 거를 유럽, EU와 미국은 원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국 이라크도 지금 불안정하고 네. 시리아에서도 내전이 일어나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네. 터키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터키는 중동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그 에너지가 수송되는 중요한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지나가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아니면 터키를 통해서 이 중동의 에너지가 수송되고 있기 때문에 네. 터키의 안정을 유럽은 바라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터키 쿠데타 관련해서 이 터키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터키가 불안한 정국인데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쿠데타가 이제 조기에 종식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불안감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는 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갈등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터키가 지금 IS 세력에 의해서 이제 테러 대상 국가가 됐는데 터키가 초기에는 IS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터키의 정체성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터키는 반 IS의 입장을 취하게 되니까 IS가 터키에 대해서 이제 테러를 하게 되었고요. 크게 당분간 이 쿠데타로 인한 정치 불안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터키에 지금 우리 교민도 있고 상당히 많은 또 기업들도 진출해 있는데 이 교민과 기업의 안전은 또 괜찮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터키는 그 치안이 비교적으로 좋은 나라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군이 전혀 오히려 보호해줬지. 이제 민간인에 대한 어떤 위협 요소는 없고요. 단지 터키에 이제 여행 가시려는 분들은 그 IS가 이제 주로 노리는 그런 집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군중들이 있는 곳에 테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학과 학생들한테 1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면 좀 피해서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경찰들도 교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테러도 많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한테는 접근하지 않죠. 그래서 다중이 있는 곳에 가서 자폭 테러를 하니까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성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